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코인도 결국은 발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이 결국은 모빌리티라던가 플랫폼과 결합이 되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책에서 좀 실어주셨는데 내용을 최근에 네. 이제 막 FTX 파산하고요. 네. 또 위메이드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화폐 하면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떠올리게 예, 되고 이게 완전 이게 뭐 완전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도 많이 나오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확실하게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 자체도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거가 FTX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소라던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근데 알트코인 쪽은 조금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반면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쪽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예, 왜냐하면 지금 그게 사실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CDBC라는 부분들을 일종의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으로 지금 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도전하기 위해서 중국이 CDBC를 지금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국가들한테 CDBC를 가서 뭐 직접 결제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게 단순하게 CDBC만 진출한 게 아니라 1대1로 국가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유니온페이 등과 결합이 되고 또 앱을 만들어서 현지 사람들이 현지 통화 연결시켜서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쓸 수 있도록 막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패권으로 CDBC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루블화 위안화끼리 CDBC를 서로 교환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이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INVN이라고 해서 독립 노드 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CC라고 미 통화감독청에서 그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기 안에 지금 FTX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들어도 뭐 스테이킹을 빌려서 하거나, 스테이킹을 좀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빌려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유동성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OCC라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인정해 주는 건 달러랑 페어된 겁니다. 페리티를 1대1로. 시킨 1대1로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도 맘대로 발행하게 해놓으면 유동성이 넘치고 검증이 안 되니까 이거를 OCC라고 통화감독청에서 관리하는 독립노드 검증 시스템 안에 넣어서 확실하게 신뢰가 있게 유동성도 관리가 되고 검증도 되고 확실하게 감독도 받아가면서, 검사 감독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결제까지 쓸 수 있고 무역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월 1일 날 그걸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앨런 머스크도 메타처럼 메타의 디움 메타처럼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향후의 모빌리티, 메타버스, 우주산업, 트위터, 우주산업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다 통합을 하고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넣어서 실제 전체 유통 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안에 움직이는 큰 흐름 하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미국이 왜 이걸 인정을 하냐? 페리티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힘은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오면서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CDBC도 하겠다 지금.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을 만들어서 CDBC도 우리는 중국 이상으로 앞서 나가겠다고 해서,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적극적인데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CDBC 부분이 법 통과 문제나 이제 CDBC가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지급 결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 시장이 되게 신용 창출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신용 창출 기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은행의 역할들 본연의 기능. 레버리지를 계속 일으키 그게 이제 돈이 돌도록 우리 자본주의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큰 중요한 동력인데 그러면 CDBC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신용 파생, 신용 창출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확산되려면 아직 먼데 스테이블코인은 완전하게 될 거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가상 화폐들은 이디움이나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을 거다. 지금은 물론 테크주나 기술주나 이런 데랑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검사 감독이라던가 그러니까 미국의 감독 기관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검사 감독 당국에서 좀 더 규제가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런 상황이 되면 기회가 또 될 거예요. 네. 나쁜 것만 아닙니다. 현재는 사실 막 대부분 그 탈중앙 금융 같은 디파이라고 그러는 데는 사실은 그 안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도 하시고 사실 파생 거래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두 개는 파생으로 옵션도 걸고요. 올리고 내리는 걸 같이 파생으로 근데 그 상품이 아무도 검증을 안 해줘요. 네. 지금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다 검토를 받거든요. 감독원은. 네. 우리나라 같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소비자 보호 같은 게 ICO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어디 하나 검증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코인의 검증이라던가 공시라던가 또 예탁 업무들 매매할 때 예탁 업무들 이런 것들 전반적 예치 업무, 예탁 업무, 공시 업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약에 규율이 된다면 그리고 코인도 단순하게 지금은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미래 성장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주식형 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실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면 더 많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주식도 그러니까 코인도 결국은 발전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이 결국은 모빌리티라던가 플랫폼과 결합이 되면 무궁무진하게 뭐 디파이도 사실은 규제 영역 안에 들어온다면 탈중앙 금융도 규제 영역 안에 물론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FTX 사건을 보면 소비자 금융이 소비자 피해가 아무도 견제가 안 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는지.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외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좋게 보시는 거고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02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또 회복기에 지금 철저하게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규제 한도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는 과거처럼 지급결제 기능보다 투자 개념인데 자산성. 투자의 가치가 이제 다른 그런 정말 주식과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런 가치 있는 코인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더 올라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가치를 가져버리면 주식을 캡슐화한다던가 뭐 채권을 캡슐화한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코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열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결국은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알트코인처럼 이디오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뭐 투자은행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네. 박사님 아까 제가 하나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는 네네네.
워낙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해서 네. 한 2020년 가격이 왔다. 여기 네. 다들 동의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터널이 한 30%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예. 2025년 부동산을 조금 늦게 예, 회복기에 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실물 네, 경제가 좀 네, 회복돼야. 네, 네. 그러면 이게 아직 하락이 좀 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냐, 고점이 유지되면서 현재는 아직은 유동성이 아직 안 빠졌거든요. 시중에 아직은 돈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시장에서 아직도 여유를 차입을 미리 해놓으신 분들이라던가 많이 이제 자산 효과로 부의 효과로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심화되면서 사실은 자산 시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그런 패턴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신용 경색이라는 문제가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계속되고 고점에 머무르면 신용 경색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신용이 어렵다는 건 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조금씩 더 하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금리 인상의 흐름을 좀 머릿속에 두고 나름대로 주시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경기 침체가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던가 부채라던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에 나는 계속 몰빵하시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지만 뭐 예를 들면 좀 가치주라던가 실제 실적주 위주로 주식을 조금 범위를 수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하셔서 이걸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경리 상승기에 갈 때까지 들었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또 깊이 연구하신 내용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의 전열신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